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지요. 네. 굉장히 훈훈하시네요. 네. 그 멘트 항상 하시는 것 같던데요. 내가 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본 기억도 잘 없고, 또 주변에서도 저한테는 사실 변호사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준 친구들이 이상하게 많았어요. 네. 그건 그때는 어떤 의미죠?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배신감이 크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배신감은 이제 개인에 대한 배신감이 아닌 거죠. 이 집단적인 어떤 배신감, 현실 전체에 대한 분노, 기분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사법부의 이제 중심에 들어왔다. 사법부의 중추가 됐다. 축하한다. 인사권자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보훈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판사로서 10년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있고,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중요했고 그 생각을 지키고 싶었어요. 징계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고, 누가 징계 대상이 됐는지, 또 징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좀 개혁이 더디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잠시 얘기했었지만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지금의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직에서 몸담으셨던 이탄희 판사를 반대로, 우리도 항상 인사 낼 때 내 오른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반대로 왜 그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반대 의견을 펼쳤던 이탄희 판사를 그 자리에 배치했던 사법부 수뇌부의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전임자들 중에 좋은 평가를 후배들한테 받았다라는 판사들이 사실은 저하고 비슷한 평가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를 순응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겠죠. 처음에 들어가서 저처럼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인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소극적으로 뭐 이렇게 미루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결국은 다 이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역사가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우연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게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네. 뭐 저라는 사람의 특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또 필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법원 행정처가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점점 오만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하고 비슷한 평가를 받던 판사들을 불러놨더니 점점 더 열심히 하더라. 오히려 더 이런 잘하더라.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더 유용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그 다음 인사할 때 어떤 생각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점점 더 오만해졌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역사의 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독립군들 독립운동하던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일제가 독립군을 시키면서 끈아풀이로 포섭을 하잖아요. 네. 오히려 독립운동의 조직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네. 데려와서 오히려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 얻었을 때 뭐 밀정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런 조직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다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법대 위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판사들이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뭐 우리가 이런 행동한다고 어디 가서 솔직하게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판사들이 이런 일에 이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는 참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이제 처음 아시고 나 이제 본인을 못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표를 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불의를 보셨으면 오히려 투쟁을 통해서 조직 안에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왜 사표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 갔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법원 개혁 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투사였으면 그렇게 했겠죠. 저희 아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요. 파일을 들고 나와라. 그때는 변호사셨나요? 그렇죠. 네. 파일을 들고 뭐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뭐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저는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기억도 어렴풋이 나지만 저는 뭐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이지 제가 이제 법원 개혁을 위해서 어떤 뭐 투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그렇죠. 과정에서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저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근데 뭐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맡긴 일을 판사답지 못한 일을 못하겠다라고 네. 돌아가겠다고 한 뒤에 부랴부랴 이제 수뇌부들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네. 인사는 원래 이탄희 네. 판사가 뭐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돌려놓는 거다라고 이제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언론 네. 보도가 나오면서 네, 정말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그렇죠.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물론 이제 그쪽에서 막으려고 했었지만 네. 점점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갔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 상황이 오히려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처참했죠, 사실. 그때의 감정은 처음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직서 제출을 또 철회하고 일선법원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사실은 좀 복잡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그냥 참담함, 왜 법원이 이렇지? 참담하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느꼈는데 참담하다는 느낌이 여기 스튜디오가 좀 어두운데 정말 마음이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정말 세상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참담한 뭐 그다음에 좀 불안감,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던 복잡한 감정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보여준 모습들, 뭐 제 인사 번복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1차 조사 결과에서 뭐 컴퓨터 확인하지 않고 뒷조사 파일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낸다던가, 뭐 그리고 그 조사에 임한 다른 판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다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미 그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뭐 말을 맞추기도 하고 이랬다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어떤 건가요? 그냥 화죠, 화. 화. 네, 분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뭐 제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환골탈퇴하기를 처음부터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진술을 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조사를 제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뭐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죠.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물론 이제 다른 또 네. 의식이 된 판사님들이 이거 문제 똑바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하신 분도 있지만 네.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는 혹시 판사님한테 왜 그러냐, 좋은 네. 게 좋은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너 왜 그 좋은 자리를 때려치고 나오는 거야, 혹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내부적 반응은 없었나요?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명분도 없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판사사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는 뭐 이런 공작과 비슷한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드러난 상태에서는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판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적 기준, 뭐 도덕적 기준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과 판사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서 지금 전 고위법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언행은 사실 판사들한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언행들이죠, 사실. 네. 특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네. 오히려 자신의 친정 앞에 법원에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네. 심지어 이제 기소된 이후에 검찰의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또 임정원 전 처장도 뭐 재판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좀 보면은 또 선배 판사잖아요. 네. 또 같은 법관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소장이 소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뭐 법원 정문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찰을 당했다던가 뭐 일기장을 뭐 다 들쑤셨다던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공사 구별을 너무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한 가지는 뭐 사찰이라던가 일기장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사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마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어휘들이거든요. 마치 자기 집안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은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대법원적으로는 공직에 있을 때 공적인 권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공무에 쓰는 컴퓨터인데 거기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일기장이겠어요. 네. 그래서 공사 구별이 안 된다는 거에 첫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조사받는 대상이 마치 사적인 일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사 구별이 안 된다고 느끼고 네.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본건적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직무,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 역할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철저하게 사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저를 전 판사로 불러주시지만 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는 끈 떨어진 야인이야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네. 전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스스로를 판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언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훨씬 더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고 훨씬 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지침을 주셨던 분이 본인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도 자기가 공직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개인으로서 받는 재판이 마치 법원이 재판이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검찰과 법원이라는 어떤 조직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공사 구별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권한남용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주는 언행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어떤 고위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본건적인 의미에서 입신양명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좀 그런 문화가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건 사실 국민이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권한을 맡겨서 네. 시험 봐서 똑똑한 사람 뽑아서 너가 우리 지금 편하게 공평하게 일 좀 잘해줘라고 네. 일을 맡긴 건데 그걸 임무를 권한으로 지금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권한은 맞지만 그건 공적인 권한인 거고 위임받은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쓰되 그 자기가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자격이 이미 상실되고 나면 끝인 거죠.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처음에도 징계 문제가 아직 다 처리가 된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 일단 법관들가 잘못했다라고 네. 검찰이 생각하는 법관의 명단 66명을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10명 네. 징계 청구한 명단 10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사실 그 법관들이 누군지 몰라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나의 판결을 내릴 판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부분에서 뭐 사생활 보호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건 사실 미국 같은 어떤 상업 선진국이나 행정 선진국에서는 정말 꿈도 못 꿀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이 어떤 사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징계 청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뭐 복잡한 이제 선진국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드는 게 네.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영원히 비밀에 남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명단이라고 하는 건 검찰도 자료가 있는 것이고요. 10년, 뭐 20년이 지나고 나중에라도 이게 밝혀지면 그 판사들은 그 기간 동안에 현직에 있으면서 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재판을 하면서 네. 그동안 그 판사들한테 재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를 재판한 판사가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일에 연루된 판사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었다. 음. 뭐 그런데 대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 사유가 경하다고 해서 징계 청구조차 안 했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을 하면서도 벌써 자기가 과거에 받은 재판과 관련돼서 안 그래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때 내가 의심쩍게 생각했던 행동이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딱 판사들이 보이는 행동과 비슷하더라. 이 재판을 어떻게 다시 바꿔볼 수 없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저한테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선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10년, 20년 뒤에 이제 그 명단이 드러나고 했을 때 그 많은 그 판결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느낄 그런 그 억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법원 조직을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 그렇게 해서 익명화해서 정말 3,000명이 되는 판사들 속으로 이 사람들 섞어버림으로 해서 판사들 전부가 이제 의심을 받는 거고 재판받는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더 불안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법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 저변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고 있나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만 절대 국민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절대 이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된다. 지금이라도 전공법을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이제 입법부 행정부와 따로 떼어놓은 이유도 뭐 이전에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상권 분립을 위해서 세워놓고 하나의 민주주의 헌법을 떠받치는 분명한 기둥이 돼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정말 점점 커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직이 사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도 많이 내놓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 판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판사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점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나와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지금은 사실 제도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전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농단 사건 자체를 일단 제대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제대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와 우리가 단절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것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더 이상 판사 직무를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판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계속 직에 남아있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은 지금은 어떤 제도적인 대안을 써도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본인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 자기가 징계 대상이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하고 나 그만 법복을 벗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양심 선언을 하는 것까지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법관직을 이건 사적인 소유물처럼 취급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계속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판사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의사가 환자 진료하듯이 딱 보면 아 이런 병이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는 두 가지 진실이 항상 부딪히는 거고 그 두 가지 진실 전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고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판사가 마지막에 이게 진실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게 명백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실인 것 같다. 라고 자기 인격을 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제기를 해요. 그거를 자기가 감수하면서 판사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격을 요하는 일인가, 남을 심판하는 일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격이 중요하다는 걸 판사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네. 과거에 잘못한 네. 판사분들이 계신다면 네. 방금 이탄희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힘든 일을 다 겪고 나신 뒤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공익인권법재단, 이것은 좀 네. 생소합니다. 네. 이 공익인권법재단이라는 데가 일단 공감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뭔가요? 공익인권법재단 네. 어떤 데인가요? 그 뭐 이제 재단인데요. 이제 기부금과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재단이에요. 그 재단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들이 지금 11분이 계시고, 또 변호사님들을 도와서 같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또 이제 직원분들이 계신데, 사건을 의뢰하는 그 의뢰인한테 수임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받고 또는 이제 소외된 분들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이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 개선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인 거고요. 이 단체가 굉장히 사실 오래됐어요. 15년 정도 됐고, 또 이제 규모도 사실 작지 않은데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덜 알려진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공익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건이 아무래도 이제 뭐 풍족치는 못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누구든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찾아가면 네.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차별과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인권 구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목적이 맞으면 그런 활동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국동에 있습니다. 안국동이요. 네. 근데 이 소위 잘 나가던 판사님이신데 네. 이 길을 택하시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좀 흔히 말하는 큰 로펌 같은 데서 오라고 이야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제안을 뿌리치고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근데 뭐 그게 쉽지 않은 일은 아니고요. 이제 결국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난 2년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일이 뭔가, 그 상황에서 맞는 일이 뭔가, 그냥 그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했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뭐 제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뭐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속적인 이익을 네. 중심에 놓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에는 좀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우울하다는 기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 판사를 하면서 제가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부심이 좀 퇴색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사회 공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혼자서 어떻게 보면 하기에는 좀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사실 공감은 제가 오랫동안 후원도 하고 또 예전에 자원 활동도 했고 해서 좀 친숙한 단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대단한 결단을 한 건 아닙니다. 네. 판사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네. 후원금과 기부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네. 잘 몰라서 법률 지원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판사님이 그 공감에 가신 게 굉장히 정말 희소식인데, 네. 반대로 사모님이나 네. 아드님 입장에선 아무래도 이게 또 가족의 수입과도 문제가 있잖아요. 음. 좋아하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요. 뭘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내는 뭐 대체로 하여튼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예. 아마 뭐 이 일을 지지해주지 않을 아내였으면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사직서 낼 때 그때도 뭐 절대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 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한 달 조금 한 넘었죠.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뭐 첫 소송을 맡으셨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뭐 아직 소송을 맡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검토하고 있는 사건들은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동의 의료비 관련된 소송도 저희가 아동 어린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부모로부터 좀 버림을 받은 그래서 이제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아동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때는 네. 본인이 사실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법적인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에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런 이제 의료적인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동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되고 그래서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료가 월 11만 원이 나오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보험료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10만 원을 어떻게 내요? 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뭐 복지시설은 하여튼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가 없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 많이 아프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만큼은 좀 동일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현재 제도가 있잖아요. 네, 법이 있고 그것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헌법적인 재판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아이가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 자체를 사실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네. 뭐 때에 따라서 헌법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네. 소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공감 재단에서 좀 특별히 더 관심을 쏟고 네. 해보고 싶은 일이 그쪽 분야이신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관심 분야가 오래 전부터 이제 빈곤 복지 분야예요. 제가 뭐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 좀 이유가 있고 그래서 빈곤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빈곤 복지라고 하는 게 특정한 한 영역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97년 IMF랑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빈곤 복지 문제가 이제는 특정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빈곤과 복지로 인해서 특별히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아직 유튜브 채널이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시다만 저도 네. 앞으로 주변에 네, 판사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홍보하고 네, 공감재단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네.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도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래 평소 30분 정도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 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판사님 이야기 그래요? 들으니까 네, 1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보시니까 좀 후련하신가요? 어떠세요? 뭐 이게 뭐 후련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뭐 알리거나 뭐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사실은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시 느껴지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법원에 나온 이상 이런 책임만으로 뭐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지나간 일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네, 지금 판사에서 이제 변호사로 이제 직함이 바뀌었는데 네. 혹시 또 다른
직함을 가질 생각도 있으십니까? 뭐 그런 거는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충실하게 결정을 하고 자기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식인들이 보면 너무 일관성을 중시하는데 그런 어떤 면밀한 의미에서 일관성은 사실 저는 약간 좀 허세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을 곱씹으면서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그리고 그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살아있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 일은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싶다. 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하신 이야기가 네. 이탄희 전 판사의 꿈이라고 저희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항상 이렇게 네. 또 정해놓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네. 순간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저한테 삶에서 지향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뭐 다소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좀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근데 그 희망이 있다는 느낌이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좀 희망이라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희망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이익만 쫓고 뭐 어떤 이상이나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봐도 희망적인 느낌이 안 들지만 그렇다고 또 뭐 이상과 열정은 있지만 세상에 어떤 풍파에 부딪혀서 금방금방 꺾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뭐 희망이라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희망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렇게 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멋진 생각이 말입니다. 드네요. 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법원에 계셨다면 네. 정말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또 선배들이 믿을 수 있는 법관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네. 지금 아직 법원에 남아 있는 네. 후배 판사들, 동료 판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동료 후배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 특히 젊은 법조인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젊은 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언론계도 대표적이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한 가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지향하는 공적인 가치가 뭔지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는 뭐 그런 건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뭐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잊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한 번쯤은 내가 뭘 지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써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귀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좀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살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될 때 한 번쯤은 내가 누군가,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말로써 한번 표현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리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탄희 전 판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비정상적인 사법부 아래서 살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탄희 전 판사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